우리 할아버지는 나무며 꽃이며 키우는 거 좋아하셨댔죠. 어쩌다 꽃이라도 밟거나 나무에 매달려 놀다가 할아버지 눈에 띄면 얼마나 불이 나게 혼이 났는지. 야속하기만 했죠. 그땐 몰랐거든요. 그 꽃이며 나무들이 그냥 원래부터 저절로 그 자리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대요. 그 양반 가시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꽃도 나무도 하나둘 시들고 없어지고, 어쨌든 한두 살 먹을수록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 마당하고 꽃나무들이. 가끔 꿈에도 나와요. 하산이 형, 산다는 건 착취야. 살아있는 건 모두 무언가를 갉아먹어. 다른 놈 목숨을 빼앗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난 그 사람을 착취한 거야. 그 잘난 벌레에 매달려서 바위를 갉아내듯이 난 그 사람을 차근차근 갉아먹은 거라고. 그땐 날 지키고 추스르는 것만도 벅차고 힘겨웠어요. 그래요. 배우들이라는 게 그래요. 이기적이지. 자기밖에 몰라.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돼요. 안 그런 척이라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그 애 사랑했죠. 사랑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난 그 애 사랑해요.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애 사랑해요. 희곡에서 발견한 유쾌한 이야기를 충전해드립니다. 휘발유 들어갑니다. 오늘은 배삼식 작가의 하얀 앵두에서 발견한 유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얀 앵두의 줄거리는 서배우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잊혀져가는 작가인 반하산의 가족이 강원도 영월의 한 산골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옵니다. 반하산은 하얀 앵두를 키우던 할아버지를 추억하면서 마당에 정원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어느 날 반하산의 개 원배기가 이웃 할아버지 곽지복의 개 옥순이를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따지러 온 곽지복에게 반하산이 사과를 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지게 됩니다.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낀 곽지복은 횡한 반하산의 마당에 꽃나무를 심어줍니다. 그러던 중 반하산의 고등학생 딸 반지연이 임신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반하산은 길길이 날뛰지만 딸의 연인인 교사 윤조아는 자신이 반드시 책임지겠다며 매달리고, 결국 두 사람은 17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늙은 개였던 원배기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지만 복순이가 원배기의 새끼를 5마리나 낳으면서 희곡은 끝이 납니다. 하얀 앵두는 국내 최초의 과학 연극으로 2009년 동아연극상 희곡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배삼식 작가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쓰게 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 앞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담담하게 그려내는 작품을 그리고 싶어서 이 작품을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뭔가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할까요? 뭐 서로를 죽일 듯이 아니면 핍박하거나 이런 갈등 요소들은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막간극에 나오는 죽은 사람의 이미지, 그리고 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대비가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명제, 그런 것들을 더 떠올려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언어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사투리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게 됐는데, 여기 곽지복 할아버지가 강원도 사투리가 글로 쓰여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어.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영어로 해서 이런 류의 사투리를 쓰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아무튼 저도 읽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선배들이 강원도 출신이라고 하니까 자꾸 강원도 사투리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때 한참 복막골 나오고 그 얼마 안 됐을 맞아. 때라서 자꾸 시키는데 원주는 사투리가 없어요. 막 이러면서 되게 난감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저도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제주도 사투리를 항상 시켜요. 항상 말 걸어오는 게 혼자 없어 얘? 막 이러고 한번 제주도 사투리 해보라고 해서 제가 하면은 무슨 말이야? 한번 해주세요. 마수관 오늘 휘발유 힘신 뒤에 뭐죠? 잘 보십사에 오늘 휘발유 하는데 잘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저도 진짜 사투리 많이 해보라고 하는데 전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오빠야 해보라는 말 많이 들어요. 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근데 진짜 살살 녹는다는 그 마법의 단어죠. 그거는 해주세요. 방송계에서 만들어진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야, 저는 해주세요. 말 돌리지 마시고. 오빠란 말 안 써요. 왜 안 쓰지? 뭐라고요? 근데 친오빠한테만 오빠야라고 하고 그럼 평소에 뭐라고 부르는데요? 땡땡 오빠 이렇게 무슨 오빠? 오빠? 이름 오빠? 붙여서 오빠 안 불러요? 오빠 저기 승우 오빠. 오빠. 승우 오빠 이렇게 하지 승우 오빠야 이렇게는 절대 안 하죠. 좀 끼부리는 것 같긴 하다. 전 특히나 또 좀 사투리가 좀 풍명스러운 편이어가지고 로망을 충족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아예 다른 지역의 사투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랬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영화 오디션을 보는데 거기서 북한 사투리로 오디션을 봐야 됐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찾아서 많이 따라는 했었어요. 그때 사실 좀 칭찬 좀 받았는데 평양 사투리 잘한다고. 저는 예전에 영화를 한 편 찍었었는데 안녕 투이라고 독립 장편 영화였는데 제가 극 중에서 그 지역의 순경 역할을 했었어요. 그 지역이 이제 창원이에요. 경상도 사투리를 했었어야죠. 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지역 분들이나 동료들한테도 계속 이거 읽어달라 녹음해가지고 들으면서 막 연습도 하고 사투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 면밀히 관찰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저도 열심히 연습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 영화 팀에서 저 혼자 외부 사람이 있어요. 다 경상도 분이신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해도 네이티브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구박 좀 네, 받았겠네요. 구박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의대에서 연극 동아리를 했었을 때 찾아봤었거든요. 이제 의대 선배들이 과학자나 의사가 등장하는 과학 연극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좀 이어받아서 과학 연극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인터넷에 과학 연극 이렇게 쳤더니 하얀 앵두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본을 읽어봤는데 처음에 읽었을 때 이거를 과학 연극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노인 배역을 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강원도 사투리도 자신 없고 해서 이 작품을 안 했었는데 또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과학이라는 게 뭐 고생물학도 있고 지질학도 있고 이 작품에서 원해학 이런 것도 많이 등장하는데 과학 철학적으로 접근했던 게 작가님의 배경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인류학자의 관점에서 과학을 활용해서 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딱 이과가 썼다기보다는 문과가 과학적 재밌는 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문과적으로 풀어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해학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극 중의 인물들 소개를 보면 옆에 다 괄호로 꽃 이름이 다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왜 적혀 있나 했어요. 저도 그래서 뭐 꽃 분장을 하고 연극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설명을 찾아보니까 각 이름들 한자의 뜻이 꽃 이름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지연이의 이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반지연 때문에 이 가족들의 성이 반씨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반지연이 세송아의 다른 이름인데 세송아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도 가지가 연결될 수 있대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가지째로 땅에 심어도 뿌리를 잘 내리고 이래서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그 이름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요소마다 철학적인 사유를 되게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또 이미지적으로도 처음에 마당이 다 텅 빈 마당이잖아요. 거기에 인물들한테 꽃 이름을 주면서 그 인물 자체가 정원에 심어져 있는 꽃나무로 상징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궁금했던 지점이 하나 있는데 원배기가 개인데 공연 자체에 이 개를 맞아요. 어떻게 등장시킬까라는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어떤 지방 극단에서는 사람이 하얀 백구 탈을 쓰고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덩치가 어마어마할 텐데. 네, 맞아요. 정말 컸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훈련된 개를 사용할 수도 있긴 있고 인형 같은 것들 활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을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영국의 유명한 그 워홀스나 라이언 킹 같이 맞아요. 이렇게 되게 관절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사가 등장해서 조정을 하면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인형사가 나오는 게 되게 위화감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좀 안 그렇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하셔가지고 그런 거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작비는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이 작품을 보면서 체홉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의사이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사실 좋아하는 이유는 그 안톤 체홉의 작품은 뚜렷하게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런 게 없거든요. 인물도 진짜 많고요. 네. 맞아.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극적 전개가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근데 배삼식 작가님의 작품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등장인물 하나하나의 서사가 되게 잘 그려져 있고 어떤 한 인물의 생각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그런 게 되게 비슷하고 체홉 작품에도 항상 의사가 등장하잖아요. 저는 그 의사가 체홉 자신을 그려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사가 그렇다고 중심된 주제를 강하게 주장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여기 마산도 작가잖아요. 그래서 배삼식 작가님이 자기를 좀 투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배삼식 작가님께서도 이거 체홉에 대한 오마주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구성이 너무 좋은 게 우리 인생이 어떤 한 사람만 주인공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잖아요.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섞여가지고 돌아가는 게 인생인데 그거를 희곡으로 옮길 때 항상 우리는 어떤 주된 화자 한 명이 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만 스토리를 풀어가는 경향이 강한데 홍 대표님도 작품을 그렇게 안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모성 캐릭터가 아니게 만들려고 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사실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주제의식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그렇잖아요. 각자가 다 주인공이고 물론 주인공 중심으로 주제가 발현될 수도 있긴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제는 사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체홉도 그렇고 배삼식 작가님도 그렇고 이 삶에 대한 얘기를 좀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연극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연극이 약간 이런 경향성을 많이 띠지 않았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잔잔하게 소소하게 흘러가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보니까 바나산의 감정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산이 사실은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 나이 먹도록 후사를 입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남성성을 발현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애정하는 개에게 자기 자신을 좀 투영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잘했다 한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짠하더라고요. 한다는 게 뭔지 또 자식을 갖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되면서 이 작품이 조금 더 깊이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작품을 얘기하면서 삶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영화 중에는 어떤 작품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2011년도 칸느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작품이에요. 테런스 멜릭 감독 작품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실험적이고 굉장히 난해한 영화긴 해요. 주요 줄거리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어린 시절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면서 계속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그냥 그린 건데 이것도 그렇게 별다른 사건은 없어요. 근데 뜬금없이 중간중간에 막 우주, 무슨 막 세포 막 이런 장면들이 클로즈업 되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하면서 이게 왜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테런스 멜릭 감독이 좀 난해한 작품들을 찍기로 유명한 감독이긴 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철학적인 명제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감독이 왜 이런 이미지들을 넣었을까? 왜 이런 주인공들의 내러티브를 만들었을까라는 것들을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트리 오브 라이프도 뭔가 삶이라는 주제에 대한 거,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것을 좀 철학적인 명제로서 다가가게 만든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 하얀 앵두와 좀 맥을 같이 하는 게 있어서 이 작품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사로 지금 임상을 하진 않지만 병원에서 일을 할 때는 하루에도 여러 번 죽음을 맞닥뜨리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죽음의 모습, 또 가족 관계들 이런 거를 살펴보게 돼서 하얀 앵두 이 작품을 보면서도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좀 다시 떠오르고 저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또 저도 작가님처럼 작년에 좀 많이 아팠어가지고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어쨌든 삶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 희곡을 읽으면서 가장 좀 와닿았던 대사가 권오평이 자기가 사무실에 있을 때 석회가루 시체들 안에서 자기는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정말 우주로 치면 먼지보다도 짧은 삶인데 정말 이 짧은 삶을 소중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주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희는 티끌이지만 또 우리 안에는 광활한 우주가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소우주인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게 예술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관객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희곡 리뷰를 하고 있지만 저희 리뷰를 통해서 연극에 대해서 또 희곡 작품들에 대해서 관심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날에 여러분을 만나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휘발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